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시작되는 내 안의 목소리. 오늘도 또 뭔가 실수하겠지. 거울 앞에 서면 자동으로 내뱉는 한마디. 참 볼품없네. 작은 실수 하나에도 온종일 자책하며 돌이키는 그 순간들. 왜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가혹할까요?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 괜찮다. 누구나 그럴 수 있어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내가 똑같은 실수를 하면 끝없이 나를 몰아세웁니다. 친구가 힘들어하면 따뜻한 위로를 건네면서도 내가 지치고 무너질 때는 왜 이것도 못 견디니? 라며 채찍질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나 자신인데 정작 나에게는 가장 잔인한 판사가 되어버린다는 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목소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때로는 완벽을 요구하고 때로는 끝없는 비교를 강요하며 때로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까지 합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해서 마치 진짜 나인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이 가혹함이 언제부터 나는 나 자신의 가장 큰 적이 되어버린 걸까요?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시험 점수가 나왔을 때 부모님의 첫 마디는 무엇이었나요? 왜 1등을 못했니? 친구들과 놀다가 옷이 더러워졌을 때 들었던 말은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니? 학교에서 발표를 망쳤을 때 선생님의 반응은 준비를 제대로 안 했구나. 그 순간순간 우리는 배웠습니다. 지금의 나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더 완벽해져야 한다는 것을, 실수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그 목소리들이 내 안에서 자라나 거대한 내적 비판자가 되었습니다. 외부의 목소리는 사라졌지만 내 안에서는 24시간 내내 그 평가와 비난이 계속됩니다. 더 교묘하게, 더 집요하게, 더 잔인하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봅시다. 그 목소리가 정말 나일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내재화된 남의 목소리일까요? 만약 그 목소리가 진짜 나라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걸까요? 진짜 나라면 나를 사랑하고 보호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진짜 나라면 나를 응원하고 격려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탐구해 보려 합니다.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목소리의 정체를, 그 목소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왜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그 목소리와 건강하게 관계할 수 있는지를.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나 자기 위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즉 나는 나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분명 그 목소리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속삭이고 있을지 모르죠. 이런 걸 듣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넌 원래 그런 사람이야.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 목소리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이 여행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작은 숨구멍 하나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숨막혀 했던 마음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 살며시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가장 따뜻한 친구가 되는 그 순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스스로를 탓합니다. 그것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숨을 쉬듯이. 월요일 아침 회사에 도착해서 이메일을 확인하다가 어제 보낸 메일에서 작은 오타를 발견합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시작되는 목소리. 아, 정말 바보 같아. 어떻게 이런 실수를 했지? 다들 내가 대충 일한다고 생각할 거야. 하루 종일 그 작은 오타가 머릿속을 맴돕니다. 실제로는 아무도 그 오타를 신경 쓰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점심시간
동료와 함께 식사를 하며 농담 하나를 던졌는데 상대방 반응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 즉시 내 안의 목소리가 작동합니다. 왜 쓸데없는 말을 했을까? 나는 정말 눈치도 없어. 앞으로는 조용히 있어야지. 그 이후로는 대화에 끼어들기가 두려워집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우연히 동창을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승진 소식을 들려주고 새 차를 샀다고 자랑합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내 안의 비판자가 속삭입니다. 너는 왜 이렇게 뒤처져 있을까? 같은 나이인데 저 친구는 저렇게 성공했는데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저녁에 거울을 보며 화장을 지우다가 문득 내 얼굴이 눈에 들어옵니다. 살도 쪘고 주름도 늘었네. 운동을 꾸준히 했어야 하는데 자기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할 수 있겠어?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또다시 반복되는 자책. 오늘도 별로 생산적이지 못했네. 계획했던 일에 반도 못했어. 내일은 정말 달라져야 하는데. 이 모든 장면들 낯익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이런 순간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마치 이것이 정상적인 자기 성찰인 것처럼.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성찰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나 자신에게 가하는 정신적 폭력. 더 놀라운 건 이런 가혹한 평가를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친구가 똑같은 오타를 냈다면 괜찮아. 그런 실수 누구나 할 수 있어. 동료가 농담이 차가운 반응을 받았다면 별거 아니야. 상대방이 좀 예민했나 보네. 지인이 승진해서 밀렸다면 내 페이스대로 가면 돼. 모든 사람이 같은 속도로 성공할 필요는 없어. 누군가 살이 쪘다고 고민한다면 건강이 최우선이지 외모가 다가 아니야. 이상하지 않나요?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너그럽고 이해심 있으면서 왜 나에게만은 이렇게 잔인할까요? 이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해서 마치 내 진짜 마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내가 처음 세상에 태어났을 때도 이런 목소리가 있었을까요? 갓난아기를 떠올려 보세요. 아기는 배가 고프면 웁니다. 졸리면 잠들고 기분이 좋으면 웃습니다. 그 순간 아기 마음속에 왜 이렇게 많이 우니? 다른 아기들은 더 조용한데 같은 생각이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 목소리가 생겨났을까요? 어릴 적을 기억해 보세요.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지면 부모님이 뭐라고 했나요? 일어나 다시 해봐. 였을까요? 아니면 왜 이렇게 못하니? 였을까요? 그림을 그렸을 때, 와, 정말 예쁘게 그렸네. 였을까요? 아니면 이게 뭐니? 다시 그려였을까요? 학교에 들어가서는 어땠나요? 시험 점수가 나올 때마다 잘했다는 말을 들었나요? 아니면 왜 100점이 아니니? 라는 말을 들었나요? 친구들과 비교당하지는 않았나요? 옆집 민수는 전교 1등인데 너는 왜 이 모양이니? 청소년기에는 또 어떤 메시지들이 쏟아졌나요? 살 좀 빼라, 공부 좀 해라.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너만 못하네. 이러다가 인생 망치겠다. 이런 말들이 하나하나 쌓이고 또 쌓여서 어느새 내 안에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그 시스템의 이름은 내적 비판자. 이제 외부에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 안의 비판자가 알아서 나를 평가하고 비난합니다. 더 세밀하게, 더 지속적으로, 더 잔인하게. 외부의 목소리들은 특정 상황에서만 들렸지만 내적 비판자는 24시간 내내 깨어 있습니다. 샤워할 때도, 밥 먹을 때도, 심지어 꿈속에서도 우리를 평가합니다. 더 교묘한 건 이 비판자가 때로는 나를 위한다는 명목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발전하려면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현실을 직시해야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이 비판이 정말 나를 발전시키고 있나요? 오히려 반대가 아닐까요? 이 끝없는 비판 때문에 도전을 두려워하고 새로운 시도를 망설이고 실패에 대한 공포로 움츠러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순간에 우리는 깨닫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밖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숨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목소리는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들어왔던 남의 목소리들이 변형되어 내재화된 것이라는 것을. 이제 질문이 바뀝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목소리를 없앨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목소리와 건강하게 관계할 수 있을까?로.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목소리를 내적 비판자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의 연구와 임상 경험을 통해 밝혀진 인간 정신의 가장 복잡하고도 중요한 메커니즘 중 하나입니다. 먼저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내적 비판자는 자기 반성이나 건설적 비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건강한 자기 반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프레젠테이션에서 준비가 부족했네. 다음번에는 더 철저히 준비해야겠어. 이것은 구체적이고 행동 지향적이며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피드백입니다. 반면 내적 비판자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정말 무능해. 이런 간단한 것도 제대로 못하다니. 사람들이 다 너를 바보라고 생각할 거야. 차이가 보이시나요? 건설적 비판은 행동을 평가하지만 내적 비판자는 존재 자체를 공격합니다. 내적 비판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절대적이고 전면적입니다. 항상 절대, 전혀 같은 극단적 표현을 사용합니다. 너는 항상 실패해. 절대 못할 거야. 둘째, 과거의 실패를 현재와 미래에 투영합니다. 한 번의 실수를 평생의 패턴인 것처럼 일반화합니다. 셋째,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 열등감을 조장합니다. 남들은 다 잘하는데 너만 못해. 넷째, 완벽주의적 기준을 강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완전한 실패로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내적 비판자는 어떻게 형성되는 걸까요? 프로이드는 이를 초자아의 병리적 형태로 설명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나 양육자들의 목소리가 내재화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우리를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이를 부적응적 인지 스키마로 봅니다. 어린 시절 경험을 통해 형성된 잘못된 믿음 체계가 자동적 사고를 만들어냅니다. 애착이론에서는 불안정한 애착 관계에서 내적 비판자가 강화된다고 봅니다. 조건부 사랑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완벽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내재화합니다. 트라우마 연구에서는 어린 시절의 정서적 외상이 내적 비판자를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비난, 무시, 거부를 경험한 아이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를 먼저 비판하는 습관을 기릅니다. 연구 결과들이 보여주는 내적 비판자의 영향은 심각합니다. 2019년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내적 비판자가 강한 사람일수록 우울증, 불안장애 발병률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크리스틴 네프 교수 연구팀은 자기 비판이 심한 사람들의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내적 비판자가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까지 저하시킨다는 점입니다. UCLA 연구에 따르면 자기 비판적 사고가 활성화되면 뇌의 전전두피질 활동이 억제되어 창의적 사고가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이 목소리를 완전히 없앨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답은 아니오입니다. 내적 비판자는 우리 정신 구조의 일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완전히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적 비판자에게도 원래의 순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수준에서는 사회적 기준을 따르고
실수를 줄이고 더 나은 성과를 내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문제는 이 기능이 과도해졌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분별해서 듣는 것입니다. 내적 비판자가 등장할 때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의 목소리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마치 라디오를 듣다가 잡음이 들어올 때, 아, 지금 잡음이 들어오고 있구나 하고 인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심리학자 리차드 슈워츠는 내적 가족 시스템 치료에서 이를 설명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목소리가 있고 내적 비판자는 그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 안에 내적 비판자가 또 나를 평가하고 있구나. 이 목소리는 내가 어릴 때 들었던 목소리들이 변형된 것이고 반드시 진실은 아니야. 이런 인식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내적 비판자를 적으로 여기거나 무조건 억압하려 하지 않고 그저 또 시작됐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마치 악몽에서 이건 꿈이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악몽의 힘이 약해지듯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타인지의 힘입니다. 생각에 대해 생각하는 능력, 마음을 바라보는 마음의 힘. 이 능력이야말로 우리를 내적 비판자의 폭정에서 해방시키는 열쇠입니다. 2500년 전 부처가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은 핵심 통찰은 바로 마음을 바라보는 마음의 발견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원숭이에 비유합니다. 끊임없이 나무에서 나무로 뛰어다니며 한 곳에 잠시도 머물지 않는 원숭이. 우리의 마음도 과거의 후회에서 미래의 걱정으로, 기쁨에서 분노로 끝없이 요동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드러납니다. 마음이 원숭이처럼 뛰어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직견, 즉 바라봄 자체라고 표현합니다. 생각을 생각하는 생각이 아니라 생각을 바라보는 의식입니다. 내적 비판자가 속삭일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에 직면합니다. 첫 번째는 그 목소리에 완전히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맞아, 나는 정말 못났어. 이 순간 우리는 내적 비판자가 되어버립니다. 그 목소리와 나 사이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 순간 우리는 내적 비판자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듣지만 그 목소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속박과 자유의 갈림길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다. 내적 비판자의 목소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목소리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가 고통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빅토르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통해 이를 증명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어도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가 있다. 그것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자유다. 내적 비판자가 아무리 강력해도 그 목소리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를 객관시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생각과 감정을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불안이 찾아왔구나. 이때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라고 또다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성취를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선불교에서는 이를 일념 삼천이라고 표현합니다. 한순간의 마음속에 3000가지 세계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내적 비판자의 목소리, 상처받은 내면 아이의 울음소리, 현명한 조언자의 목소리가 모두 동시에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 중에서 내적 비판자의 목소리만 진짜 나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도교의 무의자연도 같은 맥락입니다. 내적 비판자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없애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자연스럽게 지나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물이 바위를 만났을 때 정면 충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둘러 흘러가듯이 명상의 전통에서는 이를 깨어있음이라고 부릅니다. 생각이 와도 깨어있고 감정이 와도 깨어있고 내적 비판자가 와도 여전히 깨어있는 의식. 이 깨어있음은 어떤 내용에도 물들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아름다운 꽃을 비춰도 아름다워지지 않고 추한 것을 비춰도 추해지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비출 뿐입니다. 우리의 순수한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외부 환경을 바꾸는 자유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든 내 마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선택하는 자유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썼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당신의 판단이다. 그 판단을 지워버려라. 그러면 내가 상처받았다는 느낌도 사라질 것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내적 비판자를 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현상으로 관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며 내면의 자유를 찾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이 모든 이해를 어떻게 실제 삶에서 실천할 것인가? 바로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나에게 가장 따뜻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 잠시 상상해 보세요. 가장 소중한 친구가 실수했을 때 당신은 뭐라고 말하나요? 괜찮아, 누구나 실수해. 한 번의 실수가 내 전부를 평가하지 않아. 반면 당신이 실수했을 때는 어떤가요? 바보 같아.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역시 난 안 돼. 차이가 보이시나요?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면서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이제 이것을 바꿔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 내적 비판자 알아차리기. 너는 항상 절대 같은 극단적 단어를 사용하며 과거 실패로 현재를 재단하는 목소리를 포착해 보세요. 그 순간 이렇게 말하세요. 아, 내적 비판자가 활동하고 있구나. 안녕. 적으로 대하지 말고 그저 인사하세요. 두 번째 실천 따뜻한 친구의 목소리 만들기. 내적 비판자가 등장하면 의도적으로 다른 목소리를 불러오세요.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로. 힘들었겠구나. 한 번의 실수로 내 가치가 결정되지 않아. 너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세 번째 실천 셀프 컴패션 문장. 지금 이 순간이 힘들구나. 이런 고통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워. 나만 겪는 게 아니야. 지금의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자. 당신만의 언어로 바꿔서 준비해 두세요. 네 번째 실천 몸으로 위로하기. 힘들 때 가슴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쓰다듬거나 자신을 안아주세요. 괜찮아라고 속삭이며. 신체적 위로는 옥시토신 분비로 실제 치유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실천 실수 재정의하기. 또 실패했어. 대신 또 배울 기회가 생겼네로 생각하세요. 실수는 인간의 증거이자 성장의 기회입니다. 이 실수에서 무엇을 배울까? 다음엔 어떻게 개선할까? 여섯 번째 실천자기 인정하기. 매일 밤 하루의 작은 노력들을 인정해 주세요. 오늘 일찍 일어났어. 잘했어. 친구에게 먼저 연락했어. 따뜻한 사람이야.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일곱 번째 실천 내면 아이와 대화. 내적 비판자 뒤에는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습니다. 뭐가 무서운 거야? 어떤 위로가 필요해? 그리고 어른인 지금의 당신이 말해주세요. 괜찮아.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 작은 실천들이 쌓여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거예요. 나를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도, 나를 가장 따뜻하게 감쌀 수 있는 존재도 결국 나 자신이라는 것을. 내적 비판자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에게는 더 따뜻하고 지혜로운 목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스스로를 비난하는 대신 작은 격려를 건네보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것이 곧 내면 치유의 시작이며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가장 따뜻한 친구가 되시기를. 그 온화한 목소리가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풍요롭게 만들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